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영광만 직선 올해 마지막 방송 역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은 2019년 화제 인물도 이렇게 준비를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모두 10명의 인물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뭐 특정 개인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긴 말 필요 없이요. 바로 이제 패널 소개해드리고 하나하나 좀 어떤 인물들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좀 특별하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저도 좀 이 방송 시작하고 나서 네 분 모시고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셔서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오른쪽으로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미리 인사드리면서 자 이수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예. 자 이렇게 두 분 하고 왼쪽으로도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늘 이제 이슈 따라잡기에서 뒷부분에서 인사를 드렸던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은 앞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예. 그리고 오늘 평론가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연구소 부소장을 역임을 하신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오늘은 평소도 10분 더 해서요. 90분 동안 직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조금 미리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보시면서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올해 인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 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지명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세 번째 목소리는 이제 물러날 때 목소리죠.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10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린다 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 아마 가장 화제 인물은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나 생각하신 분들이 정말 가장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제 인물 첫 번째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 장관 얘기를 지금부터 네 분의 패널과 함께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조 장관 이렇게 인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신 바들을 좀 더 깊이 들어보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장 소장님도 올해 인물 했을 때 이 조 장관을 제일 첫머리로 꼽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가장 핫한 인물이었죠. 대권 후보로 각광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범죄 혐의자, 범법자로 이렇게 나락으로 추락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현명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8월 9일 날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아무리 뭐 정치권이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하시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한 60%가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보다 국민들께서는 참 현명하시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예, 지금 표가 나옵니다만 8월 9일 날 지명이 되고 10월 14일이죠. 약 2달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제 결국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영장이 기각되는 여기까지 지금 조 장관 관련돼서 얘기들이 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8월 9일 날 그 임명이 내정이 됐을 때 조국 그 전 수석에게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후에 있었던 그리고 그 드러난 민낯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 거라고 예상했던 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이거는 뭐 진보의 뭐 이중성, 내로남불 이런 그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류든 비주류든 부끄러운 기득권의 민낯이 드러난 거다, 이중성이 드러난 그러게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본인들을 비주류라고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주류랑 좀 뭔가 이 사회의 변혁을 통한 주류와 비주류의 그 이동을 원했다면, 예. 그런 비주류라고 했지만 본인들을
비주류 안에서도 기득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내에서 이제 그 조국 내정자, 당시 내정자도 뭐 당시의 제도는 이랬었다, 뭐 이런 예. 핑계를 대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왔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주류 비주류를 떠난 부끄러운 기득권의 예. 모습이 드러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에 많은 후보자를 임명까지 강행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력, 그 좀 아집이라고 그럴까요, 고집이라고 예.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광장으로 그 광장으로 그 대중들이 다중 예. 나오게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아주 극심한 분열을 만들었다는 거. 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그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완전히 뭐 기름을 갖다 부은 게 조국 사태가 아니냐. 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러났더라면, 한 걸음만 물러났더라면 저는 이런 아주 극단으로 가는 그 대립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걸 뭐 국정 동력이네, 뭐 검찰의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다, 뭐 갖은 명분을 댔지만 정말 아쉬운 거는 극단적인, 이건 국론 분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갈등으로 갔다는 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아쉽고 잃은 것이 많은 그런 결정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김수민 평론가도 좀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조국 전 장관 올해 참 우리 이슈 따라잡기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마 양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우리 네. 김 평론가 같은데 방송을 많이 이렇게 계속 조장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조장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호칭도 헷갈려서 수석 맞습니다. 나왔다가 교수 나왔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소재가 됐는데 사실은 조국 사태는 8월부터 시작됐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올 초부터 올 연말까지를 다 덮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년 왜냐하면 전체를. 예. 네, 올 초부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압박이 인터넷에서 예. 있었고 예.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또 부상을 본격적으로 했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잊혀진 듯하지만 지난 7월에도 한일 갈등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앞에서 나서는 네. 뭐 죽창가로 상징되는 네, 그런 행보를 네, 했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올 한 해를 다 덮은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을 화제 인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정을 통해서 한국 정치권의 큰 한계를 보는 것이 공수처부터 시작해서 한일 갈등도 어느 정도 그랬고 예. 조 전 장관 이슈도 그랬고 이게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줘야 될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덮어버렸다라고 민생 하는 문제를. 얘기입니다. 예. 이게 패스트트랙 사태도 마찬가지인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그런 맞아요. 법안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대결 속에서 진짜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에서 주안점을 둬야 될 것들이 많이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국회에서는 뭐 규제 완화다 뭐다 해서 어떤 자본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러한 예. 굉장히 고전적이고 판에 박힌 논리에 따라서 입법들이 진행됐고 결국 이런 사안들은 오히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담합해서 진행을 했던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담합들은 잊혀져 버리고 광화문대 서초동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분열만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조국 장관에 관련된 올 한 해 흐름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제 진짜 중요한 대결들은 묻혀졌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정치인들이 아마 그 어느 때도 욕을 많이 먹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세비는 다 받아가면서 한 게 뭐 있냐라는 국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사실 1년 내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평론가님은 또 우리 조 전 장관 관련돼서 네. 올해 어떤 생각을 이렇게 좀 많이 드시던가요? 일단 뭐 말씀 말미에 욕을 먹어야 된다면 저는 내년까지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욕 먹을 일이 많은데 일단 두 가지 안타까움이 저는 좀 공존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입시 문제죠. 역시 예, 결국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라든지 평소에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조 전 장관을 지지했던 코어층이 이탈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흔들렸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대통령은 이제 의혹만 가지고 임명하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제 임명을 강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의혹은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입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논문에 대한 저자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 또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성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평소의 소신과는 다르게 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뭐 예.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도 장학금이 지급된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제 도덕적 타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후보자 본인이 합법적이었던 도를 맞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던 부분이 아까 전에도 VCR에서 나왔었는데요. 예. 앞으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입시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맞습니다.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또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도 네. 한번 또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시가 확대되지 않아서 다양한 기회를 못 가졌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 또 조국 장관의 딸이 고려대에 입학을 하면서 세계선도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일반 계고 1등급이 떨어지고 또 특목고 학생들 뭐 5등급이 합격하는 이런 네. 사태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또 입시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고려대 자체가 특목고 학생들이 영어가 굉장히 잘 되고 하다 보니까 특목고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미 그 당시에 예. 칼럼에 소재가 돼 있었고 그렇다면은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뽑았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예.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또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또 있거든요. 특목고를 가지 못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교육 문제를 좀 예. 되짚어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분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를 두루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요. 입시 문제까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조국 사태 한 2달 이상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거든요. 사실 뭐 입시 문제도 거기서 또 연루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기득권의 부끄러운 민낯 이 중에서도 이중성 이런 것도 결국은 공정 부분과도 상당히 좀 연계가 돼 있었던 부분들이어서요. 조 전 장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역시 네 분한테 또 질문을 드릴 텐데 내가 조 전 장관 관련돼서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왜 그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연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조 장관 얘기 좀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진보 진영의 분열 문제도 있고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우리 오평론가님은 조 전 장관 관련돼서는 딱 어떤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시던가요? 뭐 다른 단어가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저는 청문회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일단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좀 연장이 됐고 또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또 예, 예. 확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어떤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장관에 준하는 고위공직자를 선출할 때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는 권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청문회를 통해 저는 사실은 이제 기자 청문회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랬죠. 네, 기자 청문회를 먼저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되고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뭔가 터져서 다시 또 국회 청문회로 옮겨가긴 했지만 저는 청문회만큼은 거부하지 않고 그건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 정부가 임명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국회의원이 중간에 잘라먹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나 국무위원회 한해서는 네. 이 청문회가 반드시 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청문회를 지나고 나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다면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청문회 부분만큼은 앞으로 무용론이라는 단어를 떠나서 반드시 좀 선행되고 법적으로 좀 강제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장 소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전 조로남불, 뭐요? 조로남불. 아, 내로남불이 아니라. 네, 네네. 조로남불. 그러니까 과연 조국 장관과 이 정권이 정의로운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예. 과연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감싸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신념이 있는 집단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절 조국 교수가 예. 페이스북이나 SNS에 주옥 같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다시 다가오는 부메랑이 됐고 칼이 예.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또 다른 변명과 위선, 거짓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그런 거짓말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판단을 적절하게 잘 하셨고 네. 결국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유재수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그리고 또 선거 네.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를 계속 받게 될 텐데요. 이분이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을 때 정말 자기의 그런 신념이 한 22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그런 신념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라고 환호성을 지른 것을 봤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조국 장관은 네.
하지 말고 자숙하고 검찰 수사를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 좀 들어보죠. 저는 뭐 강남 좌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조 장관의 네.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의미는 원래 긍정적으로는 맞아요. 강남에 살 정도로 중산층 이상 상류층이지만 네.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삶의 방식과 또 이제 본인이 얘기해왔던 지향해왔던 예. 그 얘기가 괴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의 검증 능력에 대해서 좀 회의할 만한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 인상을 갖기 때문에 거꾸로 조 전 장관을 지지한 사람들이 예. 많았던 것처럼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이 있죠. 그런데 왜 조 전 장관의 일가인 웅동학원에만큼은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네, 그 웅동학원의 흐름들을 보면 이것은 강남 좌파라기보다는 영남 지역 기득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동양대학교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학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검증은 네.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냥 저 사람이 서울대도 나왔고 집안 또 부유한데 진보 좌파적 포지션에 섰다라고 네. 하는 이유만으로 글쎄요. 거기에 좀 함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네. 그리고 좌파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좌파 우파의 기준들이 뭐 공수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제 밑바닥의 예. 서민들의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예. 거기서부터 좌파 진보의 기준이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이번에 심어다 줬죠. 예. 아까 사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어떤 이중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설마 했던 이를테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부분, 그래도 비밀이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공개가 되고 알려진 부분들, 그런 것들이 조 장관 사태 관련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들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가진 사람들의 민낯을 또 어떻게 보면 조 전 장관의 어떤 가족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좀 눈에 좀 보이게 아시게 된 계기도 되지 않았냐 이런 해석도 참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단어는 뭡니까? 저는 그 요란한 빈술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 뭐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무능이랑 같은 말이 되는데 무능력하다 해서 무능. 저는 조국 전 뭐 수석의 경우에는 민정수석 때도 그렇고 뭐 장관은 며칠 안 했으니까 그때 얘기할 때는 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뭐 유재수 감찰 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백원우 비서관 아래에 있었던 그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가 예,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능한 민정수석이 아니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밖에 드러난 거는 상당히 뭐 대통령께서 아끼는 측근이고 글쎄요. 최측근이고 뭐 굉장히 힘 있는 수석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만한 그 존재감이나 그만한 장악력이랑 그만한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요란한 빈수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조국 전 수석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그 자리까지. 인기랄까요? 예, 인기. 그런 뭐 예. 명성 같은 걸 계속 예, 예.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그야말로 말만 있는 그 트위터 몇 줄 그걸로 쌓아온 또 그 강남 좌파 예. 특유의 그 이중성이라든가 또 하나는 예. 그 외모도 저는 정말 크게 한몫했다고 봐요. 조국 전 수석의 경우에는 네. 그 뭐 훤칠한 키와 그 잘생긴 얼굴 뭐 이런 것이 분명 후광 효과가 상당히 컸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망라된 좀 예. 실체가 없는 예.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명성 그것이 조국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아니었나. 그것이 이번 그 조국 전 장관의 네. 이후에 그 이제 장관 내정 이후에 드러난 것들로 지금 봤을 때 그것이 조국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런 게 이제 예. 좀 드러난 것 같은데 여전히 어제 그 공수처법 네, 네. 강행 통과 이후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면 네, 이런 그렇게 얘기하대요. 또 SNS 글을 남긴 걸 보고 여전하다 저 모습은 네. 좀 헛헛합니다. 그러면 그러게요. 뭐 청문회, 조로남불, 강남 좌파, 그다음에 요란한 빈술에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돼서 좀 연상되시는 단어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왠지 좀
서민들하고는 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왔구나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좀 조정원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조 전 장관 사태, 흔히 뭐 2달간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로 해서 좀 분명히 상처를 입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서 조 전 장관 사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을 때 이 2달간의 조국 사태, 요게 우리 사회에 남긴 유산은 무엇이겠느냐? 그 사회는 뭐 당연히 뭐 정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산 부분을 한 말씀씩 듣고 조 전 장관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주민 평론가부터 어떤 유산을 우리 사회에 남겼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론의 반대가 높았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건 맞거든요. 근데 잘 보면 그 반대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의 2배를 넘습니다. 아, 네, 반대율이. 예, 그게 예. 뭘 의미하냐면 중도층, 무당층, 심지어 진보층 일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퇴가 사퇴한 가능했던 거다. 거고요. 얼핏 보기에 이제 광화문대 서초동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광장에 나가지 않는 시민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고 예. 결코 한국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여론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흐름들이 예.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좌우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에 이제 드러났던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예.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의 긍정적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민심은 살아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권도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걸 남겼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뭐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내에서도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 이 조국 사태를 보고 예. 나는 저 검증대에 올라갔을 때 조국처럼 살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 뭐 그렇죠. 이런 그거는 소위 이제 가진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공직을 원하시는 사람 분들의 경우에 좀 그 잣대가 될 수 있고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너무나 큰 그 극단적인 대립 그 분열을 낳았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이제 남은 숙제라면 저는 진중권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보 진영 내에서의 그 자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비판이라든가 이런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의 반성이 없다 그러면 저는 예. 뭐 그거는 큰 의미 없는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 어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로 그냥 지나가 버릴 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진보 진영 내에서의 좀 그 자기 비판들이 글쎄요.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예를 들어 참여연대 뭐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도 참여연대가 이 조국 사태 관련돼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사퇴를 하기도 했다. 그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예.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분열 문제 이것도 사실은 조국 사태가 가져왔던 또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남긴 또 유산이 될 수 있겠다.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이라고 해서 늘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라는 부분들 이 말씀까지 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오 평론가님 생각을 좀 들어보죠. 어떤 게 좀 이렇게 좀 가슴 아프게 남으세요? 일단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제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 역시 아들 문제를 질의를 하긴 했습니다. 물론 그게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은 추미애 장관 아들 같은 경우 이제 십자연대 파열로 인해서 사실 군 면제 대상인데 네. 어머니가 이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자원 입대를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카투사라는 건 자원 입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후유증이 좀 생겨서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를 가는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이 입김을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가 청문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병명 판단 의사가 하는 부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다 검증이 대상이 될 텐데 과연 언제까지 그 장관이 장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은 차치한 채 가족이 범죄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본질이 이게 바뀐 거군요. 너무 본말이. 뒤바뀌고 예. 아직은 유교 문화를 탈피하지 못했다. 수신제가 치국편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수신과 제가를 너무 중점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 검증은 정말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장관에 대한 경력 기간이 또 짧았기 때문에 네. 뭔가를 하긴 좀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 해서 능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 앞으로 다른 후보자 정권이 바뀌면 또 보수 야당에서도 지금 장관 후보자 나오지 않겠습니까? 원내에서 예. 그런 사람들에게 가족들을 똑같이 지금처럼 들이밀어서 가족의 누군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당신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그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족 검증에 있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검증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결국은 입시 비리라고 나왔지만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기한 것은 표창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무죄로 나왔을 경우에 네. 그 딸의 인생 전체가 지금 뒤흔들어 놨는데 그렇죠. 어딜 가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검색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무죄로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인생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공직자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 또는 국민들에게 비판을 네.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서 정말 괜찮은 공직자가 후보자로 나서지 않으려 한다면 예. 그것도 역시 국가적인 낭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앞으로 이 가족 검증에 대한 문제가 좀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디까지는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사실 비단 정치권이나 검찰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어떤 말씀도 좀 되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소장님 말씀 좀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정치권은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내 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 극단에 갈라져 있는 극렬한 지지층을 제외하고 네. 국민들께서는 저 일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좀 더 많이 받고 있어. 우리가 주장하는 건 옳으니까 지지해 줄 거야. 그런 착각을 하지 말고 항상 민심의 풍향계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예. 그 민심을 받드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지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공수처법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선거법을 예. 다수결의 힘으로 강행 처리한 부분, 이 부분들은 분명히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분명히 민심의 흐름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질문은 내년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인데요. 한번 또 영상으로 보시죠.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조 전 장관만큼이나 올해 회자가 많이 된 인물이 아닐까. 충분히 올해 두 번째 인물로 선정될 만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 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가도 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좀 될 수 있고, 또 어제 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얘기들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이수 변호사님 먼저 좀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이제 뜨게 된 거는 지난 정권 때 특검에서 적폐 수사도 있고, 예. 저 얘기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근데 그랬죠. 어찌 보면 약간 좀 건들건들한 이런 예. 제스처에 이렇게 좀 외모가 주는 약간 장수 스타일의 우직해 보이죠. 예,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예. 것. 근데 이제 조국 수사로 인해서 청와대와 대립이 되면서, 그다음에 여당과 대립이 되면서 이제 더 크게 존재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이 그러면 뭐냐? 왜 그러면 검찰이 이러고 윤 총장이 이러냐? 저는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스타일이라고 보여요. 이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네, 조국 같은 인물이 법무부 장관으로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죄상에 대해서는 필벌을 하는 것이 맞고, 예. 그리고 또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예. 구린 데가 있으면 도려내서 예, 거기 예.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번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분들의 호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이걸 자꾸 무슨 그 PR을 구별 못한다. 대통령에 맞선다. 맞선다. 이런 그 프레임으로 윤 총장을 흔들어대는데 이것이 과연 본인들에게 종국으로는 도움이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이수 변호사님의 윤 총장에 대한 말씀 좀 들었고요. 오창석 평론가님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좀 오래 보셨어요? 네. 근데 여전히 검찰은 검찰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총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똑같이 대검 1, 2, 3차장이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사 방식을 보통 한 사람을 점 찍어두면 그 수사를 진행하다가 네.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옆으로 가고 별건 수사라고 하죠. 또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났으면은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놓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수사도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뭐 유죄 수건이라든지 뭐 하명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꽤 지난 내용들이에요. 지금 다시 등장한다는 건 결국은 지금 최초에 제기했었던 공소장 내용이 네. 제대로 된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과정에서 그 담당 검사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렸죠. 그리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조국 장관의 딸의 문제는 사문서 위주죠, 표창장. 네. 그런데 왜 공문서 위주한 검사에 대한 내용은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네, 부산지검에 대한 내용이죠. 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예. 따져보면 지난 30년간 검사의 기소율, 그러니까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서 기소될 확률은 1% 미만이라고 나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마하고 검찰이 들고 있는 칼의 끝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무지막지하게 하는 수사. 네.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끔씩은 저는 이렇게 좀 격렬하게 표현하자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뭐가 다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19 감싸기 문제군요. 예. 수령의 무오류성이라고 얘기하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그 무오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전개하는. 근데 검찰도 무오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있었던 공소장 병합 사건이 지금 병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동일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죠. 범행 장소, 방법, 사람 모든 것이 틀렸다고 틀리죠.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틀린 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건이라든지 또 하명수 사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다 무죄로 나왔을 경우에 검찰은 어떤 책임질 것인가? 예. 책임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책임질 법안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보면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이란 타깃을 잡고 예.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기까지 토끼몰이 또는 인디안 기우제라고 하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는 계속. 예. 이런 모습이 좀 반복이 돼서 저는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좀 공정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또는 검찰과 비교했을 때도 좀 공정했어야 예. 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 역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을 가질 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사실 어제 통과된 공수처 법안의 뭐 취지겠죠. 제19 감싸기를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통과가 되는데 공수처법 통과가 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장소연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소 평론가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법을 왜 도입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검찰을 왜 개혁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축소시킨다는 예, 것과 분산시킨다. 예. 이것저것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한다. 예. 이런 것이거든요. 예. 검찰의 독립이죠. 수사의 독립성. 네. 예. 그 두 가지인데 과연 이 공수처법이 그러한 검찰 개혁의 취지에 맞는 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입법 과정에서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치인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미 들어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감찰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이 지금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견제를 하고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회적인 분위기, 국민적인 민심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2013년도에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그때는 좀 어떤 책임자급이 아니었잖아요. 뭐 그런 길 하죠. 근데 지금은 총장이기 검찰총장으로서 때문에 또한 이제 정치다. 국민적인 환호를 많이 받고 있고 저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네. 수사하고 있구나라고 국민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권력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을 박근혜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평가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같은 질문 우리 김수민 평론가한테 네.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수처 같은 부분을 보면은 공수처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밟을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에서 저는 보인다고 보는데 그래요? 공수처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수사하면 공수처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했던 사람들도 예, 그런 문화는 좀 청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상징하는 게 대단히 좀 흥미로운데 처음에 사실 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바로 발령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근데 그걸 깨고 맞아요.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 이것이 원칙의 파괴였던 것이고. 원래 예,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파격적으로 해서 뭔가 이제 보여주기식 개혁을 하겠다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결과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 인사에게 칼날이 겨누어지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귀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 원칙의 파괴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으로서 일단 수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만 해도 상당히 많은 혐의들이 뭐 정경심 교수만 해도 14가지 이상의 혐의들이 맞아요. 나온 것이 네. 있고 증거들도 굉장히 확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 자체는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우려되는 건 지금부터예요. 현재 스코어를 보면은 패스트트랙 수사라든지 세월호에 대한 특별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감정적으로 지금까지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네. 뭐 정경심 교수 자택 압수수색 하는데 짜장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윤춘장 이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네, 허위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이죠. 글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압수수색을 정당하게 뭐 그 파일을 뜨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걸 했는데 먼지털기식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거나 또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던 윤중천과의 관계 의혹이라든가 예. 여기에서 이제 신경이 곤두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사실을 기초로 하되 그것을 이제 폭주의 레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저는 이제 대체로 올바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사를 했던 것과 같은 기준과 잣대를 그렇죠. 다른 다른데도. 쪽에도 들이대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좀 불길한 징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의견을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렇게 극력 반발하는 모습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조금 의견을 제시한 게 나았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또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이런 게 여기서 좀 스텝이 꼬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 쪽에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 다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마 검찰에 대해서 지지하는 부분과 또 검찰의 어떤 개혁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또 꽤 나타나는 부분들이 아마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윤 총장 관련된 얘기는 하나만 어차피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딱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짧게 다음 인물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추 장관이 이제 임명되고 나서의 이제 앞으로의 검찰 개혁 또 검찰 이 공수법도 통과됐으니까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짧게 듣겠습니다. 우리 오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 장관 임명 이후 이제 검찰의 앞으로의 어떤 향배를? 네,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올해 있었던 뭐 검찰 개혁 정도라면 뭐 관용차 폐지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지금 무슨 뭐 송병기 수첩이라든지 도감청 의혹까지 스스로가 제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해내야 될 것이고 정기 인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2월에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네, 네. 추 장관이 가서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프레이밍 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요. 네, 뭐 감찰이나 인사권을 좀 활용해서 검찰 개혁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외압이라든지 예, 좀 보복성 그런 인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간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어떤 그 능수능란함으로 검찰을 제압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네. 예, 윤석열 총장 또 처음부터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가 현장에서의 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선회를 했듯이 추 장관 또 장관이 한다고 해도 네. 어떤 밑에서부터의 보고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검찰 수사를 보장해줘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현재로서 추 장관 후보자가 검찰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내다보는 건 좀 단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너무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누른다라는 느낌이 들면 또 여러 가지 또 여론이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이 양쪽도 말씀 듣겠습니다. 장 소장님은 앞으로 검찰 어떻게 보세요? 뭐 장관 한 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뭐 위상과 제도와 시스템이 확 바뀐다?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청와대와 집권 여당에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립, 갈등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서로 화합하고 조율과 예, 협의를 예. 잘 해서 검찰 개혁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사권과 그 이제 돈 예산 분배를 통해 가지고 그 윤석열 총장을 고사시킬 거다. 아니면 그래서 이제 뭐 임기가 2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중간에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거다. 뭐 이런 예측들도 일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있죠. 예.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언론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엔 네. 너무 정보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보이지 않는 그 물밑에서는 저는 뭐 장관과 총장의 예. 갈등은 좀 어느 정도 수위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내년 7월이면 이제 이 발족을 한다고 글쎄요, 하는데 그러네요. 그 이후에서의 그 장관과 그 총장의 갈등이 어떨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사실 공수처가 설치돼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내년 또 총선 이후니까요. 그런 점들도 아마 내년 총선 결과도 상당히 좀 감안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할 때 좀 하나의 변수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아실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일단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실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원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30초 함성을 지르겠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한 소감이랄 건 없고요.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죠. 예, 황교안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이 두 분은 사실은 지금 차기 대선 후보 그 투표 관련돼서도 항상 이제 1, 2위 이 자리를 좀 몇 달째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가장 정치인으로서 앞서 나가 있는 두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선에서요. 두 분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도 좋겠고요. 여러 가지 황 대표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인물로 또 평가를 하시고? 예. 이거 정권 중반기이고 제1야당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연도입니다. 2019년이. 네. 근데 2019년에 별다른 승수를 올리지 못한 인물이 아니었나. 비싸게 그렇죠. 데려온 정치 신인인데 네. 승수를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조 전 장관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자신들이 사퇴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뺀 나머지 여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퇴를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황교안 대표가 타격을 입힌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보시는군요. 네, 패스트트랙 반대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왔지만 네. 법안 하나를 뭐 수정이라도 자기 손으로 한 것이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막아낸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외연을 확장시켜서 지지를 올린 것도 아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하면서 글쎄요. 과거에 공안검사가 아닌 마치 우동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소속돼 있고 자신이 대표로 앉아 있는 집단에는 공헌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말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우리 장 소장님 말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올 한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상당히 불편해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 때는 본인에게 맞는 옷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지만 2월달 이후에 정치권에 투신을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계속 변신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패스트트랙 2개 법안,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수백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막겠다고 했는데 말의 의미를. 못 막았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분명히 당대표의 역할인데 이분은 그냥 또 은근슬쩍 넘어가요. 아, 내가 공정한 공천을 해서 총선 승리를 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본인 책임에 대한. 예. 이거는 분명히 정치인으로서의 결격 사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분을 믿고 한국당과 보수 우파가 총선을 잘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지 또한 승리할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결단이라는 거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걸 말씀하시는 저는 뭐 건가요? 대표직에 물러나고 그다음에 공천권 그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놔야 된다. 일종의 이제 비대위 같은 게 만들어지는 식으로 맞습니다. 내려놓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님 올해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황교안 대표를? 그 이순신 장군이 필생직사 이런 얘기 남기지 않았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가 있는데 저는 황생당사. 황교안은 살았지만 당은 죽은 한 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황교안은 그래도 살았다고 보시는군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군들이 사실은 줄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낙마했습니다. 사실 뭐 홍정욱 전 의원도 많이 이름이 거론됐었어요. 사실은 선거 전에.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아닌 이제 가족의 문제로 다시 뭐 정치에 다시 일선에 나올 수 없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 개인을 봐야 된다. 네, 개인을 봐야 된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특히나 그 딸의 문제는 입시 문제도 아니고 딸의 선택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정치인이 뭐 새롭게 정치 무대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들 좀 안타까운데 결국은 황교안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자유한국당 내외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영입 인사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었는데 이것이 또 국민의 반감을 또 자극한 부분이 박찬주 대장 얘기하시는 거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유한국당 스스로에게는 정말 안 좋은 한 해였지만 그래도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연명을 할 수 있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과연 내년까지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총선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총선 때까지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타가 없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치사가 너무 암울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함께 경쟁을 해야지 그러네. 된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축이 너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게요. 황 대표는 살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딱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수 변호사님은 오늘 황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이 다 지금 평가가 비슷한데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저도 같아요. 어떻게 의도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삭발이나 단식이 뜻밖의 성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 성과라는 게 황 대표 개인인 거지 그게 한국당에까지 간 성과는 아니었고요. 네. 그런 방식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뭐 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없었던 거죠. 그 황교안 대표가 했어야 되는 제일 큰 거는 2019년에 통합이었거든요.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뭐 최소한 문이라도 열었어야 하는데 지금 노크도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네, 노크도 안 한 요즘에 상황. 쏙 들어갔습니다. 예. 보수의 통합 얘기. 그게 저는 가장 아쉽다. 2019년
황 대표에게 주어졌던 미션이 제일 큰 게 안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쎄요. 내년 4월을 두고 저는 그 황교안 대표도 뭐 의원총회에서 이번 공수처 통과 후에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솔선수범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는 당권을 내려놔야 돼. 그 당권이라는 게 뭐냐면 본인이 공천하고 싶은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역시 거죠. 공천이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 지역구 선거를 해야 되는 자유한국당은 새로 그 명망가를 영입해서 그 얼굴로 치르고 황교안 대표는 비례당 한국당으로서는 비례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비례 후보를 내기 위한 당의 당 대표로 가시라. 그러면은 뭐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당의 비례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비례당을 내기 위해서 만든 당이니 이 당을 찍어주십시오. 비례 찍을 때는 글쎄요. 정당 투표는 뭐 10마디 막 그 전국을 한 뭐 100일 돌아다니는 것보다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글쎄요. 봐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께서 비례한국당의 대표로 가시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명망가를 영입을 하시고 저는 그것이 제일 좋지 않나 싶은데 그 결단은 오로지 황교안 대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정치는 0% 가능성에서 100%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결단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낮다고 봅니다.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또 왜냐하면 다 같은 말씀을 하셔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듣고 아니면은 이낙연 총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장 소장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낙연 총리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픈 말씀이어서요. 더 질문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으네요. 자, 이낙연 총리 얘기해보죠. 일단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뭐 항상 1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황교안 대표와 이 격차도 더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할까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관련해서도 좀 자신의 어떤 소신이 분명히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지 않는 어떤 그런 뭐 약간 은인자중하는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냐. 그게 뭐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지율로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얘기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수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올해와 내년을.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 스타일이 막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곤조곤 이렇게 그렇죠. 토론할 때도 그랬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결국은 종로 출마 또는 비례대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특히 이제 당 밖에서 종로구 출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 밖이라는 얘기는 다른 정당에서 결국 그건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이낙연이라는 카드를 종로에 묶어두기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비례대표로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을 부흥시킬 것이냐, 종로라는 정치 1번지 상징성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종로의 상징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과거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종로구 주민들도 그걸 과연 원하는 것인가? 종로구 주민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이 큰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눌러있는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역으로 네네. 종로가 정치 1번지 이런 건 이제 그만하고 네. 우리도 좀 우리 정치인을 갖고 싶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꾸준히 있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지역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낙연 총리가 지금 조용조용 은인자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쨌든 대권 유력 주자 후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당의 당대표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의 결정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키운다라면 또 잡음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그 잡음을 포착해 내려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고를 거듭하고 당대표와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낙연 총리의 부상은 저는 좀 의외라고 예전부터 느껴졌던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부 운영 방식이 박근혜 정부하고 같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건데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청와대 중심 국정 운영에서는 국무총리가 좀 뒤떨어져 보일 수가 있고 맞아요. 초창기만 해도 이낙연 총리가 저 사람이 총리인가 부통령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본인의 어떤 역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의 역량을 좀 발휘하면서 오히려 청와대의 어떤 인사에 뒤지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확보했던 것 같고요. 본인의 능력이 좀 컸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전남도지사로서의 경력이 크게 발휘된 부분은 이제 재난 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확인을 했었죠. 맞아요. 재난 현장에서 이 민방위 복을 입고 와서
노년층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예.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그 모습이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안정감이라든지 예. 또 저 사람이 위기 상황에 강하다 이런 긍정적인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큰 한계는 이제 뒤따라가면서 앞에 사람이 흘린 것을 주워주는 그런 리더십은 맞는데 팔로우십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전환을 해야 되는 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랜드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국무총리로 할 수 있었는가?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정치인이면 이제 신중할 수도 있겠지만 선도적으로 가치를 제시하고 때로는 앞장서 나아가면서 깨지기도 하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못 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그 대선 주자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네. 나서기가 지금 상황에서. 근데 총리 신분으로서 일단은 이제 외교적인 문제도 많고 대통령이 외교에 많이 전념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치에서 조금 더 조금 챙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총리에서 사퇴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그거 오히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오히려 내년 이후가 더 주목이 되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 김평화님 생각하시는 거군요. 총선 때부터. 그러니까. 네. 예. 자 우리 이수 변호사님은 이낙연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는 잘 돼 왔죠. 그리고 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는 게 주는 그 합리성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뭐 대정부 질문에서의 그 이제 받아치기라든가 아니면은 점잖은 얘기, 뭐 표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지다라는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좀 고급져 보이죠. 지금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인데 그런 거는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제 차기 그 내정자가 정세균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인사청문회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공직에 있으니까 지역구에 나가려면 1월 13일인가가 사퇴 마감 시한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퇴가 안 되면 지역구는 못 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비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준연동형 비례제가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많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례 후보로서 당선권에 든다는 거는 거의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도 못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총선이 1월 13일까지 사퇴를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변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의외의 변수가 또 저기 이낙연 총리 앞에 있는 건데,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사람들 좀 많이 있는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이낙연 총리가 나왔을 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배 있으신 분들도 그래서 확장성이 있는 후보구나. 그래서 저는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거죠. 이런 후보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이를테면 대선 차기 대선의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 그 친문 세력들의 향배가 어디로 갈지 그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장 소장님은? 전 두 가지로 전망해 봅니다. 총선 전과 총선 후 두 가지로 전망을 해보면요. 총선 전에는 이낙연 총리는 지역구 출마를 못하고 비례대표로서 민주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겸임하면서 전국적인 지원 유세를 다닐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총선 후에는 결국에는 고건이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일정한 지지율을 받을 수 있지만 대권 후보로서 가기에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쟁취하는 겁니다. 몸을 낮춘 2인자가 국민들에겐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총장과는 다른 사람이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원 때 그렇게 의정 활동을 잘했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단 말씀이군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은 잘했어요. 지금도 총리로 나오셔가지고 야당과의 그런 말싸움은 잘 하시지만 어떤 이분이 미래에 대한 비전,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포부 이런 걸 밝히신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몸 낮춘 2인자가 권력을 쟁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총선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지지율을 유지하겠지만 결국에는 대권 후보로 최종적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개헌-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좀 분산되는 그런 개헌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때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내각제의 총리에 맞는 분이에요. 아, 내각제. 근데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당시에 선거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기엔 또 나이가 좀 있으시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1시간 정도 됐는데 오늘 방송에서 사실 3분의 2가 갔죠. 그래서 4분, 올해 사실은 좀 화제가 됐던 사람들 중에서 4사람의 인물을 저희가 좀 길게 했습니다. 5위부터 좀 5위가 마침 나왔네요. 이춘재 씨가 나왔고 5위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 먼저 보실까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는 승리 정준영, 7위는 고설리 씨, 그다음에 80년생 김지영, 이건 뭐 상진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팽수,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10위가 우리 스포츠스타인 손흥민 선수, 이렇게 저희가 뽑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 남아서 이제 뭐 따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춘재 이게 이제 살인의 추억의 범인이죠. 33년 만에 공개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승리 정준영 씨, 설리 씨, 그다음에 80년생 김지영, 팽손흥민. 자, 뭐 돌아오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누구를 꼽으셨어요? 저는 일단 뭐 손흥민 선수. 아, 그래요? 네, 손흥민 선수 먼저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제 뭐 아시아 축구 선수로서는 모든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입장이고, 예. 그리고 차범근 감독의 기록 역시 지금 갈아치웠죠. 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가장 최근의 경기에 퇴장당해서 지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전까지의 활약상을 보면 네. 앞으로도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응원을 하는 입장이면서 또 반대로 하나의 주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모 토크쇼에서 박지성 선수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지성이가 너무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무릎에 피멍이 들어서 혼자 아파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무릎에 물이 찼고 예, 예. 장기간 비행을 하면서 선수 생명이 굉장히 짧아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도 이제 고조를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본기만 가르쳤거든요. 예, 그런데 예. 과연 대한민국 축구 현실에서 그렇게 구타하지 않고 네. 기본기만 가르치면서 선수를 길러낼 수 있는 육성 환경이 되는가? 지금도. 전 지금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의 열광을 하고 즐거워한다면은 제2의 손흥민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최소 구타하지 않는 기본기나 이런 부분에서 선진 축구를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은 누구 꼽으셨어요? 저는 이춘재하고 팽수를 꼽았는데요. 예. 같이 얘기하시죠, 뭐. 예. 뭐 우선 좀 어두운 것부터 하면, 이춘재의 경우에 지난 9월 18일 날 그 경찰에서 DNA, 그 당시 이제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현장에서 체득한 그 DNA하고 지금 재소자들 상대로 해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다 보니까 일치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이춘재였고, 그러면서 33년 만에 장기 미제 사건이 이제 해결되는 그렇죠. 예, 예.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 당시 이제 화성 그 사람이 그런데 처제를 그 강간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복역 중인 무기수였어요. 그래서 뭐 가석방의 여지도 있었던, 굉장히 착실하게 수용 생활을 하던, 뭐 예. 그래서 더 놀라웠던 그 당사자인데, 문제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 8차 살인의 경우에는 모방 범죄라 그래가지고 네. 범인이 잡혔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 이춘재가 DNA가 2개가 일치하다라는 게 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그래서 형도 살았던, 그랬죠. 예, 윤모 씨가 사실은 내가 진범이 아니다. 나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나 이런 것들에 지금 내가 네. 허위 자백을 예. 한 거다라고 예. 이제 그 밝히면서 폭로하면서 이 8차 사건이 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노력으로 이춘재가 이 8차 사건도 본인 거라고 지금 자백을 한 거예요. 글쎄요. 네. 근데 그 자백 과정에서 이거 얘기하면 경찰이 곤란해질 텐데 맞아요. 내가 말해주느냐 뭐 이런 제가 좀 그 거치게 말하면 꼴값까지 꼴값을 떨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이춘재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춘재가 아니라 그 윤모 씨의 경우는 재심을 꼭 거쳐야만 이제 무죄가 신청을 되는 하면 거예요.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저는 뭐 가능성을 글쎄요, 높게 높게 볼수 봅니다. 있겠네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보다 우리가 8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가 어땠었는지, 얼마나 폭력에 맞아요. 무감한 예. 사회였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좀 이제 분위기 좋게 가죠. 예, 저기 뒤에 이제 그 펭수 사진이 지금 스튜디오 배경에도 있는데, 예, 제가 그 2m가 넘는 자이언트 펭귄입니다. EBS 연습생인데요. 뽀로로 선배를 본받아서 자기가 저 세계적인 스타가 되겠다 그러면서 남극에서 헤엄쳐서 스위스에서 스위스에서 또 그 요들송을 배워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이 다른 거보다 펭수가 저렇게 큰 인기를 끄는 게 뭐 위트도 있고 유머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굉장히 따뜻해요. 펭수가 보여주는 그 말과 맞습니다. 행동들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게 지금의 그 펭수 동년배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아나운서 장성규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선 넘규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펭수가 이제 그런 따뜻함과 함께 또 하나 좀 뭔가 그러니까 불의 또는 뭐 그러니까 좀 어떤 권위에 맞서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걸로 또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선배라고 하는 그 뚝딱이. 그러니까 저희 EBS의 캐릭터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EBS 사장 이름을 마구 부르고 뭐 사장은 친구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맞아요. 한 30, 40대 직장인들의 굉장히 그 쾌감을 주는 글쎄. 것도 같고요. 근데 예. 무엇보다 기본 그 깔려 있는 정서는 따뜻함. 그게 펭수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장평론가님은 누구를 꼽으셨어요? 상당히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분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빅뱅의 승리, 정준영 씨, 그리고 가수 셜리, 가수이자 배우인 설리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네요. 빅뱅의 승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버닝썬 사태, 게이트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빅뱅의 승리 씨가 사내 이사로 있던 버닝썬이라는 클럽에서 네. 뭐 폭력이 있었다, 마약을 했었다, 성매매, 성폭력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그러한 일들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융총경이라는 사람과 연루가 돼 연루가 돼 있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많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양현석 씨가 대표로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돼 있는 아이돌들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양현석 씨도 물론 검찰 조사도 맞아요. 받고 했는데 네. 결국엔 무혐의가 났지만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류 문화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확산에 큰 공헌을 하는 분이긴 한데 왜 본인 소속에 있는 아이돌들이 자꾸 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지 본인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예. 아이들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리 씨 얘기 좀 또한 해보죠. 설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저는 네. 이 분의 이제 자살 소식을 듣고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네. 정말 해맑게 웃고 아름다운 젊은 그러한 분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네. 입어가지고 네. 자살했느냐. 그리고 또한 가장 친한 친구였던 구하라 구하라 씨도, 씨도 예. 나는 설리의 남은 생명까지 내가 같이 삶까지 내가 네. 살을 거야라고 했는데도 이 구하라 씨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악플이 문제인데요. 예. 저희들 같은 평론가하는 직업들도 악플을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송에서 소개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지를 찢어가지고 광화문에다가 까마귀 밥을 주겠다 막 이런 악플도 봤어요. 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악플을 받았으면 상당히 상처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우리 꽃다운 네. 스타들이 이러한 예. 더 심한 악플들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극단적인 예. 선택을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는 법적으로도 좀 아무런 이런 일이 계속 연달아 벌어지는데도 아무런 개선에 대한 내용은 좀 없습니다. 이게 내년에 글쎄요 21대 이제 총선이 열리고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도 좀 국회의원들이 좀 잠깐 나서서 말씀드리면요. 짧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댓글 실명제를 하는 게 글쎄,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포털 사이트의 반대인지 아니면 법의 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댓글 실명제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또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82년생 김지영을 이제 뽑으셨다고 저한테 아까 네. 방송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저하고 동갑이고요. 아 그래요? 82년생입니다. 네, 네. 82년생 김지영은 원래 소설로 출간이 돼서 큰 화제를 모았고 대만, 일본 이쪽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올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고 이 영화를 보신 이제 특히 그 주부 여성분들이라든지 기혼 여성분들은 굉장히 이제 남편 쪽을 타박들을 많이 하셨죠. 남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사적인 차원인 거고 예, 공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맞냐, 저서 82년생이 저 정도로 여성이 차별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예, 있죠. 저는 그런 예. 논란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 82년생이라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82년생 여성 중에 영화에 나왔던 김지영보다 더 힘들게 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글쎄, 실제로 저 영화에 나왔던 일화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네. 리얼리티 문제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서 본인이 저런 차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분들, 여성들도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는 저 영화에 동의 안 해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는 여성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모 모델이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영화에 반감을 가진 남성들에게 지지를 받기도 글쎄요. 했는데 예, 예. 오히려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의 소감이 그 사람의 계급과 지역과 소득이라든지 학력들을 말해준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영화도 영화지만 영화를 본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 한국 사회 자아상이 만들어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저것은 리얼리티가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설리 씨는 94년생이에요. 김지영의 띠동갑 동생입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설리 씨이고 유명인이고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젠더 문제에 관련해서 크게 피해를 받았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예, 저것은 뭐 52년생 누구 얘기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젠더 문제, 또 미투 운동 뭐 등등 상당히 좀 우리 사회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또 연루도 돼 있고요. 또 성 간의 갈등도 좀 관련이 돼 있고요.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 80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이제 그 경남녀들의 어떤 부분을 조금 저는 유심히 좀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개그맨 박미선 씨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엊그제 뭐 여러 연예 대상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경규, 강호동, 유재석, 김구라 다음에 빈틈이 조금 있으면 그때 이제 그런 자리를 여자 예능인들이 여성 연예인들이 좀 막 비집고 들어가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뭐 능력을 뭐 여부를 떠나서 참 남성들 틈바구니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런 모습들을 사실 좀 느끼게 돼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80년생 김지영을 좀 선택을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얼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이 이제 정치나 시사 쪽에 이제 오랫동안 방송을 하시고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신 분들이었어요. 이제 결국 이제 내년의 얘기, 정치권 얘기, 또 전국 전망, 그다음에 뭐 총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 얘기를 좀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이제 오늘 모신 패널 분들의 전문성을 이제 최대한 발휘를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이 제일 여기서 이제 제가 고참이시니까 뭐 제일 먼저 딱 어려운 말씀 해주시고 이제 후배들한테 좀 가는 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년도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내년에 이제 4월에 있는 총선이 이제 제일 큰 사건이 될 텐데요. 우선은 어느 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느냐.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당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여전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더 많이들 나오고 있고 뭐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뭐 지방색대로 나오는 이제 투표 결과가 있으니까 큰 이견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의 그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뭐 이것이 그 뭐 한국당이 회복을 했느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기다 뭐 좀 얘기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전체적인 판세는 여전히 여당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비례 의석들이 어떻게 될지 과연 그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거냐. 지금 여의도에 도는 얘기로는
민주당이 직접 관여해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워낙 이제 지금 지금 여권에는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통합이 돼서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비례한국당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비례 뭐랄까 그 민주당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위성 정당이 생길 수 있겠군요. 만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마 의석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고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개인들을 본다 그러면 대선 후보급 주자들이 당선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총선에서 졌을 때는 상당히 큰 그 데미지를 입고 또 대선 행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 지역구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비례한국당의 대표를 하면서 한 10번이나 12번 정도 배수진을 치고 여기서 비례한국당에서 무조건 한 과반 비례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는 그런 그 큰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 뭐 이거는 사실은 저는 기대를 얹어서 주문을 드리는 건데요. 뭐 여하튼 대선 후보들의 당락 그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오창석 평론가님한테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황교안 대표를 보고 황생 당사라고 했는데 반대로 당생 황사해야지 내년 총선이 좀 재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야당 복이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야당 복이 결국 국민의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수가 보수다워야만이 진보도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민주당을 또 진보로 분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려면은 좀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정당에서 힘을 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자유한국당이 조금 분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례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비례민주당 어떤 창준이가 선관위 신청을 했는데 지금 거절됐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균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김수영 평론가님은요. 내년 총선이 야당 심판론이 될 거냐, 정권 심판론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심판에 뛰어들 거냐, 아니면 이 판을 거부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투표를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무당파로 분류되는 유권자가 상당히 많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20 내지 40 정도의 굉장히 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기권하련다. 둘 다 못 찍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서 투표율이 얼마 나올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저는 지난 총선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예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지난 총선 때 한 58% 정도 나왔죠. 그 50% 수준까지 확 내려올 수 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힘을 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정당 또 각양각색의 중소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는 새로운 보수당이 있고 중도를 자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있고 진보 쪽에는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민중당, 녹색당 이런 당이 있는데 이 당들이 선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투표에 대한 관심이 또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선거제도 어느 정도는 뭐 제가 봤을 때 개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조금 숨통을 트일 정도는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기세를 좀 업고 그리고 아직까지 정치권이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좀 유념하고 정치권에서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제 총선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저하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정치 무관심이라든지 환멸이 커진 상태에서 누가 일당이 되고 과반이 된들 그 당은 오히려 이후에 굉장히 전국을 주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지탄을 독박처럼 쓰게 될 것이다라는 걸 좀 경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그 이후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변수들이 뭐 개헌 문제도 그렇고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장수환님 전국 전망 들어볼게요. 저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구도, 명분, 인물, 정책 이 4가지를 보는데 구도가 50% 이상을 좌우합니다. 저는 왜 구도가 한국당에 유리하다고 보냐면 어쨌든 집권 3년차 이후에 치러지는 총선 같은 경우엔 현 정권에 대한 심판 투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냐,
뭐 현 정권에 대한 심판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민주화를 한 이런 정권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바람이 있다면 느닷없이 정말 국민을 기쁘게 하는 새로운 스타, 정치인, 뭐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국민들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약간 정치 냉소주의처럼 느껴져서요. 아, 그래요? 예.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 저희 직설이 네 분의 시사평론가분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모시고 정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물 중심으로 올 2019년 한 해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인물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저희가 거론했던 인물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님과 이수희 변호사님, 김수민 평론가님, 오창석 평론가님 네 분과 함께 올 한 해 마감 결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 같이 이제 클로징 해야 되겠네요. 용감한 토크 주식설은 내년 1월 한 달 동안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인물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